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실화 사연 듣게 돼서 왕팬이 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조용히 사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요즘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사람들은 저더러 이상하다는 말을 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집에서 이남일녀로 자랐고 그 중에 둘째예요. 첫째는 언니, 막내는 남동생이고요. 부모님이 아들을 바라고 셋을 낳은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 짐작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막둥이라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크면서 동생만 예뻐한다고 질투를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다 어릴 때고 자라서는 우에 있는 삼남매로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꽤 잘했고 저는 공부보다는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엄마가 학습지 학원에 저를 공부시키려고 시도를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드시더라고요. 나이 때 집 밥그릇은 타고난다는데 공부가 인생이 전부도 아니고 너도 먹고 살 재주는 있겠지. 아휴,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며 저에 대한 기대를 접으셨어요. 또 아래로 동생은 공부를 꽤나 잘해서 수학 영재반에도 들어가고 경시대회에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아래 위로 형제들이 알아서 해주니 저는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대학은 가라고 하셔서 고3 때는 마음 잡고 공부를 했고 무사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명문대는 아니지만 4년제 대학이라 나름 뿌듯했는데 그러면 뭐 하나요? 그때 공부한 거는 하나도 못 써먹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학 4학년 때 친구들은 취업을 위해 바쁘게 돌아다닐 때 저는 꽃꽂이에 빠져서 플로리스트 자격증만에 수강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다들 저더러 속 편하다며 부러워할 정도로 취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격시험을 쳤고 저는 플로리스트가 됐죠. 자격증만에 연결된 일자리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웨딩 플라워에 관심이 갔어요. 평생에 단 하루인 그날에 가장 화려한 주인공의 손이 들리게 되는 부케와 예식장을 꾸미는 일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일을 하게 됐고 주말도 평일도 없이 일에 매달려 정신없이 지냈어요. 보통 예식이 주말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말은 쉬는 날이 아니라 가장 바쁜 날이었어요. 남들 쉴 때 일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여행도 제대로 못 갔고 가족여행도 참석하는 게 어려웠어요. 같이 갔다가도 당일 저 혼자 집에 오기도 하고 그 시절 저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일이 제일 중요했고 덕분에 제 커리어는 날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통장에도 돈이 쌓였고요. 돈 쓸 시간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 제법 두둑하게 돈을 들이곤 했는데 엄마 생신날 명품 백을 하나 사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네가 공부 안 하고 딴짓만 자꾸 할 때는 나중에 뭐 할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어. 이렇게 알아서 잘하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했던지. 그때 엄마 나한테 잔소리 엄청 했어. 귀에 딱 잡는 줄 알았다니까. 지금은 셋 중에 내가 제일 돈 많이 버는 거 알지? 그래, 네가 짱이다. 역시 우리 김 여사님 인정이 빠르시네? 내년 생신에는 해외여행이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돈 자꾸 쓸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모아. 나는 이런 것도 과해. 엄마 아빠한테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지.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마세요. 열심히 번 돈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돈 쓸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나한테 돈 쓰는 건 조금 인색한 편이었거든요. 친구들 들고 다니는 명품 백도 그다지 관심 없었고 옷장에 넘치도록 옷이 있으면서 신상이라고 또 사는 것도 저는 별로였어요.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운동화 신는 게 제일 편했던 저는 남들이 다 하는 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웨딩 플라워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문득 꽃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던 일이 재밌고 좋았지만 까다로운 신부님들 비위 맞추고 업체 스케줄대로 움직이며 하는 일이 조금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미 입지도 닦아놨고 고정 고객도 있는데
배부른 소리일 수 있지만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30에 꽃집을 창업하게 되었어요. 원래 꽃을 만지던 일을 했기에 어려운 건 없었는데 다만 힘든 게 있다면 돈이었어요.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혼자 힘으로 하려다 보니 지금이 빡빡하더라고요. 대출도 조금 내고 해서 가게를 오픈하게 됐고 권태로움이 생겼던 저에게 또다시 활력이 생겼어요. 처음엔 손님도 별로 없고 해서 단골 확보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전단지도 뿌리고 블로그에 홍보도 하고 인근 병원이며 아파트, 상가에 전단지와 이벤트 쿠폰을 잔뜩 뿌렸죠. 하나하나 다 돈이라서 출혈이 심했지만 그래도 다 돌아온다 여기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어느새 입소문이 퍼지고 단골도 생기고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꽃 홍보하려고 얼굴 철판 깔고 발악을 했더니 손님이 늘더라고요. 처음엔 계속 적자를 봤던 것도 2년차의 흑자를 보면서 숨통이 튀기 시작했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일이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일을 할 때도 괜찮았지만 꽃집을 운영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오히려 나만의 스타일로 꽃을 꾸밀 수가 있어서 더 재미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꽃에 매달려서 지낸 시간도 10년이 넘어가고 주위에는 솔로인 친구들이 몇 안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딱히 연애에 관심이 없었어요. 꽃에 미쳐 있어서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친구가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랐고 단짝 친구는 그 나이에 애가 셋이었지만 저는 전혀 부럽지가 않았어요. 불안하지도 않았고요. 당사자인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 특히 엄마가 걱정이 대단하셨어요. 네 동생도 장가가서 애를 낳았어. 넌 어쩌려고 그래? 막둥이 일찍 결혼한 거고 걔 신혼입안해서 한 거잖아. 뭐가 됐든 남들 다 가는데 왜 너는 남자 하나 못 사귀냐고. 네가 뭐가 모자라서. 모자라서 못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만나는 거라니까. 시끄러. 예쁘게 낳아준 뭐해? 써먹지를 못하는데. 엄마 잔소리 때문에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언니도 시집을 갔고 동생도 장가가면서 저까지 나가 살면 두 분 적적하실까봐 집에서 살았는데 아주 얼굴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시니 진짜 미친 노릇이었어요. 나는 일하고 돈 벌고 재산 늘리는 게 더 재미있는데 엄마 아버지는 괜찮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애 낳고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라길 원하셨어요. 그게 이치고 순리라고 하시면서요.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때가 되면 가겠다고 했지만 나이가 문제라고 하셨어요. 여자 35세가 넘어가면 임신을 해도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한대요. 그러니 옳은 남자가 좋아하겠냐 이런 거죠.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억지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랑 선버스 가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 입장에선요. 언제고 인연만 나타나면 시집 가겠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 진짜 인연이 나타났어요. 일하면서 한 번도 눈이 맞은 남자가 없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치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것처럼요. 인연이란 게 진짜 있긴 한 건지 그 바람에 제가 생각도 없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가게 리모델링을 위해 의뢰한 인테리어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저희 가게 리모델링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 거의 매일 얼굴을 봤고 제 취향을 잘 파악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제가 개인적인 호감까지 갖고 있으니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던지. 한 번도 남자에게 대시한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예외였어요. 일이 끝나면 제가 고맙다는 이유로 밥을 사기도 하고 커피를 사서 점검을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현장에 갔죠. 제 나름대로 호감을 계속 표시했지만 일 때문에 만난 사이라 그런지 선을 긋는 모습에 실망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계획된 행동이었더라고요.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리모델링이 끝난 뒤에도 종종 만나서 시간을 보냈고 얼마 뒤 드디어 제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가 생기니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던지 엄마가 바로 눈치를 채셨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성하셨고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싫다고 했지만 6개월 뒤 결혼하겠다고 제가 먼저 데리고 와서 두 분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드디어 제가 시집을 가게 된 거죠. 저희 집은 똥차 빠진다고 경사가 났어요. 인사시켰는데 마음에 드셨던지 바로 결혼 허락도 하셨고요. 집안에서 맞이라 그런지 점잖고 듬직한 모습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았어요.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된다고 하신 게 있었는데 바로 신우이였죠. 진짜 여동생이 셋이나 있다고? 그런가 봐. 지훈 씨가 맞으니까. 에휴, 그 집은 우리 집이랑 반대네.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줄줄이나 하셨나? 그나저나 신우가 셋이면 곤란한데? 뭐 어때? 요새 어떤 세상인데? 요즘은 옛날처럼 안 그래 엄마. 네가 어떻게 하니? 집집마다 다른 거지. 인연이 됐으니 결혼을 한다만 시집살이 같은 거 없어야 할 건데. 엄마, 내가 사람 상대하는 일만 10년이 넘었어. 진상들 상대하는 거 일도 아니야. 신우들이 진상도 아닐 거고. 아, 그래. 생각한 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니.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지. 처신 잘해. 말하는 거 조심하고. 알겠어요. 걱정 붙들어 매셔요. 나이 찬 딸 시집 보낸다고 좋아하시면서도 신우가 셋이라 걱정이 늘어지셨어요. 원래 엄마 맘에 다 큰 애라도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다고 하잖아요. 결혼식 하는 당일까지도 엄마 눈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가득하셨어요. 그 사람도 집에서 결혼이 늦은 편이라 양가의 축하 속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안 오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식장에 들어갔는데 엄마랑 눈이 마주치고 둘 다 눈물이 터져서 끝날 때까지 눈화장 고친다고 아주 시끄러워 했어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북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둘 다 바빠서 시간 빼는 게 힘들었지만 평생에 한 번 가는 신행이라 멋진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다녀오고 나서 바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버렸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까지 생기니 양가에는 격경사라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제 몸에 아이가 생겼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고 기쁘고 좋았고요. 워낙 정성을 많이 쏟은 꽃집이라 계속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덧이 말썽이었어요. 나이가 차서 임신을 한 거라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병원에서는 아기집이 자리를 잘 잡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별 수 없이 저는 꽃집을 처분하고 집에 들어앉게 돼버렸어요. 언니, 입덧은 좀 어때요? 아직 좀 힘든데 참을만 해요. 아유, 우리 콩아리가 별난가 봐요. 나는 입덧 하나 없이 지나갔는데. 아, 그래요? 덜 힘들었겠어요. 힘들긴요. 나 알 때도 진통하고 2시간 만에 나왔다니까요. 능력만 있음 하나 더 낳고 싶어요. 내 신랑을 잘못 만나서 더 못 낳는 거지만요. 왜요? 심해부님도 능력 있으시잖아요. 능력 있긴요. 능력은 오빠가 있죠. 월급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맨날 집밥만 먹으려고 그러고. 언닌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결혼할 때 오빠가 집도 하고 이렇게 임신했다고 일도 그만두게 하고요. 네. 일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만둔 거고 집도 전세가 될 때 제 돈을 보태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신우는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기 오빠가 대단한 줄 아는지. 싫은 소리 일부러 할 거 없다 싶어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는데 신이 나서 자기 남편 욕을 한참이나 하고 갔어요. 그렇게 동생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은 그 돈 잘 버는 직장을 때려치운다고 하더군요. 뱃속의 아이는 크고 있고 저도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일을 그만둔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잘 되는 직장을 왜 그만둬?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사장은 가만히 앉아서 돈 다 벌어가. 일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이 더 먹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어. 독립할 자금은 있어? 당신 돈 있던 거 집 갈 때 다 썼잖아. 엄마가 돈을 좀 해주시기로 했는데 안 그래도 자금이 좀 부족해서. 당신 혹시 여윳돈 있어? 내 돈? 나 나중에 가게 다시 해야지. 내가 돈 벌어서 그때는 지원해줄게.
당장은 내가 급하니까 좀 쓰자. 독립해서 자기 가게를 차리겠다는 말에 걱정이 앞섰어요. 남편 실력이야 내가 익히 알고 있지만 사장이 되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인테리어는 자식값도 많이 들어가는 업이라 미천도 많이 들고요. 애 좀 키우고 나서 다시 창업할 생각이라 묶어뒀던 돈도 달라고 하니 내키지가 않았지만 한편으론 언제까지 남의 일 밑에서 일을 할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싶었고 가지고 있던 1억을 빌려줬어요. 생각보다 돈이 컸던지 남편이 엄청 좋아했어요. 시어머님도 제가 돈을 해줬다는 걸 알고 엄청 좋아하셨고요. 사주 보러 갔을 때 제 덕분에 남편이 훨훨 난다고 했다면서 귀인이 집안에 들어왔다 하시면서 얼마나 띄워주시든지 과하게 칭찬하신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남편이 돈 안 까먹고 가게를 잘 운영하길 바랄 뿐이었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꽤나 가게를 잘 꾸려갔어요. 남편 실력은 제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역시 잘하더라고요. 생활비도 갈수록 더 많이 주고 일이 바빠서 쉬는 날이 많지는 않았지만 쉬게 될 때는 꼭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요. 그 사이 아들도 태어나서 우리 부부는 걱정이 없었죠. 그때까지는 시누이들도 크게 마주칠 일이 없었고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때 가끔 마주치는 거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7년 차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변하셨어요. 그전에는 애도 어리고 남편도 바쁘고 해서 시댁에서 호출도 별로 없었는데 병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완전히 돌변해버리셨어요. 조금만 불편하거나 불안해도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 시댁으로 부르셨거든요. 아버님과 사별하셨으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 여겼는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셨어요. 지훈아, 나 혼자 사니까 너무 무섭고 힘들다. 네 아버지처럼 자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내가 죽은 거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온다. 어머님, 제가 매일 아침에 전화드리잖아요. 일주일에 3번이나 오고요. 자주 오는데 무슨 일 있겠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너는 조용히 해라. 내가 애비랑 얘기하잖아. 네? 아, 네. 엄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우리 자주 오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너는 몰라. 네 애비 먼저 가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너도 네 처만 챙기냐?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엄마. 됐다.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죽어야 속이 편하지. 어머님은 저희와 같이 살고 싶다고 계속 남편에게 조르셨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차차 생각해보자고 둘러 얘기를 했지만 내심 모시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였고요. 이 사실에 한 친정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펄쩍 튀셨어요. 아니, 노인네가 왜 그런데? 왜 자꾸 합가하자고 그러는 거야? 아버님 돌아가시고 충격이 크신가 봐. 병으로 돌아가신 걸 어쩌겠니? 아무리 그래도 합가는 아니지. 너 절대로 합가하면 안 돼. 김서방한테 싫다고 해. 어떻게 딱 잘라서 말해, 자기 엄마인데. 너 그러다가 일하러 다시 못 나가. 용이 이제 7살이고 몇 년 있다가 너도 일하러 나가야지. 뭐 어떻게 되겠지. 나도 합가는 별로야. 엄마 말대로 꽃집을 다시 오픈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합가를 하게 되면 솔직히 일하러 가는 게 더 미뤄질 것 같은 생각도 들었죠. 합가는 최대한 미뤄보자 마음을 먹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사정사정을 했어요. 집에서 나 혼자 아들이야. 내가 맞은데 동생들한테 엄마 맡기기도 그렇고. 당신 부담되는 거 아는데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 같이 살자. 내가 당신 많이 도와줄게. 일 때문에 바빠서 지금도 못 도와주는데 어머니 오신다고 당신 시간이 다? 시간 내 볼게. 나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저리 혼자 못 두겠어. 제발 부탁 좀 하자. 알겠어. 정말 진짜지? 합가 허락한 거지? 그래, 어쩌겠어. 어머님이 저리도 울고불고 하시는데. 모시고 오지 뭐. 그렇게 시어머님과 합가를 하게 됐어요.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우울증 때문에 바깥 활동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운동하신다고 수영도 꼬박 하셨고 일주일에 모임도 2개씩 있는 분이셨는데 밤에 혼자 있기 무섭다고 합치자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합가하게 됐으니 받아들여야 했어요. 어머님이 사시던 집은 전세로 주고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 전세금은 또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들어갔죠. 이왕 모시게 됐으니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었어요. 매일 얼굴 보면서 식사도 같이 해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었죠. 식사도 매시간 챙겨드리고 간식도 빠지지 않았고요. 계절이 바뀌면 옷이랑 신발도 새로 해드리고 친구분들과 여행 가실 때는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렸어요. 며느리 노릇이 별거 있나요? 식사 잘 하시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다 아닌가요? 그래서 제 개인 시간도 줄여가면서 성심성의껏 챙겨드렸는데 시누이들은 제가 못 믿음직했나봐요. 3시나 되는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주말마다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집으로 옮기셨으니 걱정이 돼서 오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엄마 계신 곳이 친정이라면서 주말마다 와서는 퍼질러 있다가 가는 거였어요. 제가 차려주는 밥이랑 간식이랑 먹으면서요. 엄마, 진작 오빠 집에서 살 걸 그랬어. 세연이가 다 했으니까 엄마 얼마나 편하오? 꼭 그렇지만 너 하나. 어? 뭐가 불편한데?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밥 때마다 집어먹을 게 없다. 엄마, 그런 얘기 세연이 듣는 데서 하지 마요. 혹시나 엄마 구박할라. 하, 지가 그럴 짬이나 된다니? 내 아들 집에 사는데 지가 왜? 우와, 우리 엄마 강큰 시어머니네. 오빠도 세연이한테 꼼짝 못할걸? 하여튼 세연이한테 잘한다 그래요. 그래도 그래야 뭐라도 더 주지. 시끄러. 니들 자꾸 잔소리 하려거든. 그만 가. 정신 사나워. 안 해. 저녁 먹고 갈 거야. 집에 가면 또 밥해야 하는데 귀찮게 왜 그래? 어머님 방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소리가 부엌에 있는 제 귀에 다 들렸어요. 방문은 활짝 열어두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니 제 귀에 다 들어오죠. 시누이는 제 눈치를 보는 척만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런 인사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뒤집어지죠. 진심으로 어머님을 잘 모시고 싶은데 제 성의를 저리도 곡해서 보고 있으니 제가 할 맛이 나겠냐고요. 어머님도 웃긴 게 반찬 먹을 게 없다시면서 식사 때마다 손이 얼마나 분주하신지 몰라요. 나이도 드신 분이 이도 튼튼해서 못 먹는 것도 없고 늘 밥 한 공기 가득 다 드셨거든요. 그러면서 먹을 게 없다고 하시다니 밥상 차리는 사람으로서 기가 찰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외출 안 하시는 날에는 밥 때마다 새로 밥을 지어서 상을 차려드렸는데 밤늦게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에게는 제가 밥을 안 줬다고 하시면서 모함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인사한다며 어머님 방에 들어가면 방문을 꼭 닫고 속닥속닥 오만 소리 다 하시는 거죠. 당신 어머님 저녁 안 드렸어? 무슨 소리야. 아까 밥 한 공기 사골곰탕에 말아서 뚝딱 다 드셨는데. 아니 안 드셨다고 하시길래. 진짜 왜 그러신데? 저번에 막내 아가씨 오셨을 때도 그러시더니 혹시 어머님 치매 오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당신 말 조심해. 치매라니. 아니 그렇잖아. 나는 더운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 챙겨드리는데 당신 아가씨한테는 밥 굶기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시장하셔서 그러시겠지. 뭐 일부러 그럴 맛을 하셨겠어? 알았어. 당신 말 믿을 테니까 그만 화내. 정말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말이 식사 준비지 몇 끼 따뜻한 밥으로 식사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볼일도 못 보고 하루 온종일 시어머니 챙기면서 짬짬이 아들 공부도 봐주고 집 청소하고 밤이면 남편 시중 들어주고 이 집안에서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회의가 될 정도였어요. 내 딴에는 애써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남편마저 인정 안 해주고 잘하라는 말이나 하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합가를 했고 전셋값은 남편 가게에 들어갔는데 마침 프랜차이즈 식당 공사를 맡아서 전국을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집에도 잘 못 들어오는 사람한테 다시 분가하자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속이 쓰리지만 어떻게든 참아보자 싶어 스스로를 달래며 내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하다 못해 시어머님이 제 물건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시장에 장을 보러 다녀왔는데 저녁에 소불고기를 해서 상에 올리고 아들과 시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손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반지 새로 하셨어요? 못 보던 거네요? 이거? 어떠니? 내 손가락에도 딱 맞는다. 네? 이거 네 패물이잖아. 내가 결혼할 때 해준 거. 제 거요? 낮에 어쩌다가 네 옷장을 봤는데 이게 있더라고. 너는 아까운 거에 끼지도 않고 처박아뒀니? 손가락에 딱 맞으니까 내가 끼다가 주마. 어머님,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왜 남의 옷장을 뒤지고 그러세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한 집에 살면서 옷장 좀 열어볼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 이건 아니에요. 제 반지 주세요. 뭐라고? 달라고요. 제 거잖아요. 하, 얘 봐라. 얘 딱. 참나, 내가 더러워서 안 끼지. 내가 잠깐 낀다고 그게 다 있는다니? 밥맛도 없다. 상 치워라. 시어머님은 손가락에 낀 진주 반지와 목걸이를 빼서 식탁 위에 던지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집안일 하면서 반지며 목걸이며 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좋은 일 있을 때 할 요량으로 고이 놔뒀던 건데 그걸 꺼내서 쉬모가고 있다니 이 집에 어른을 모신 건지 도둑을 모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밥맛이 떨어져 안방에 들어가 그냥 누워버렸어요. 눈물도 나고 속도 상하고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 소리가 났고 시모가 뭐라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방에 들어온 남편에게 저도 상황을 설명했는데 남편은 그저 자기 엄마를 이해하고 넘어가라며 또 엄마 편을 들었어요. 어차피 안 쓰고 처박아뒀던 거잖아. 당신이 달라고 해서 바로 줬다며. 성질 그만 내. 당신 말대로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 병원에 검사받으러 한번 가봐. 안 쓰고 처박아두다니. 내가 진주 목걸이하고 진주 반지 끼고 어디 갈 때라도 있어? 맨날 밥하고 청소하고 손에서 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당신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야 하니? 아이 그럼 어쩌라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엄마랑 너 사이에 껴서.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안일은 당신이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뭐라고? 정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오늘 서재에서 쉴게. 서재방에 들어오지 마.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군요.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진 시어머님이 문제인지 그걸 이해 못하고 남편이 제 마음에 달래주길 원하는 제가 문제인지 결혼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내가 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유가 점점 알 수 없어졌어요. 여전히 시누이들은 친정마냥 들락거리고 시모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유일하게 내 편인 남편은 더 이상 내 편도 아니었어요. 바라보고 살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는데 아들 앞에서 마음껏 울지도 못하게 했고 저는 점점 지쳐가기만 했어요. 집에서 웃을 일도 없었고 기쁠 일도 없었어요. 결혼 전 그렇게 밝게 웃으며 자신감 넘쳤던 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남편도 외면하는 제 감정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들이 유일했어요. 시어머니가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아들은 저를 위로해줬고 남편과 달리 제 편을 들어줬어요. 가끔 자기 할머니한테 바른 소리도 해서 시어머님이 손주인 아들에게 큰 소리로 혼을 낼 때도 있었어요. 모두 저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었지만 시모와 시누이에겐 싸가지 없는 모습으로 비춰줬고 자기들끼리 모일 때면 아들에게 훈계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바른 소리를 했죠. 아가씨, 자꾸 그런 소리 하려거든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어머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나 우리 엄마 보러 온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어머님 아가씨 집으로 며칠 모셔가세요. 그래도 되니까. 아니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오는 게 싫어서 그래요? 자꾸 남의 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그러잖아요. 내 아들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잖아요. 얘가 어때서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혜미, 너는 집안에 어른도 없냐? 어디 시누이들하고 내 앞에서 언성을 높여? 자기 딸들에게 바른 소리 한다고 기분이 언짢은 시어머님이 저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며칠 전 배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잘한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나갈 채비를 했어요. 세연이 어디 가요? 저녁 준비할 때 됐는데. 저 나가서 밥 먹고 올게요. 지금 기분으로는 도저히 밥 못하겠어요. 시켜서 드시든 나가서 드시나 알아서 식사하시고 집에 조심히 가세요. 애미야, 너 다녀올게요 어머님. 남은 식구들이 황당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아들과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밤 공기를 마시는 살 것 같았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고 하면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햄버거 가게에 가서 치킨이랑 햄버거랑 배 터지게 먹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먹었어요. 근처 오란실에 가서 1,000원짜리 잔뜩 바꿔서 신나게 오락도 하고 아들과 단둘이 스티커 사진도 찍었죠. 남편보다 아들이랑 노는 게 훨씬 재미있었어요. 할머니 많이 안 하셨을 건데. 상관없어. 엄마 잘못한 거 없어. 네 생각은 어떤데? 내 생각도 같아. 근데 할머니는 자기 기분 나쁘면 엄마한테 뭐라 하잖아. 그래, 그렇지. 괜찮아. 엄마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돼. 아, 춥다. 이제 집에 가자. 오랜만에 아들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갔더니 아무도 없더군요. 밖에 식사하러 나간 것 같았어요. 집 정리를 하면서 있자니 시어머님만 말 들어오셨는데 저를 본체만 차시고는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차라리 이 편이 더 마음 편했어요. 서로 말이 오가면 좋은 소리 안 나올 텐데 그러느니 말을 안 내게 더 나았죠. 근데 제 마음은 좀 안 그랬나 봐요. 결국 화병이 나서 몸 좀 눕기를 했으니까요. 그날 밤에 온몸에 열이 나고 몸살기에 아파서 잠이 들 수가 없었어요. 지방 출장 때문에 남편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다들 잠든 시간에 아들을 깨우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발견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들 학교에 가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링거를 맞는 제 곁에 울면서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엄마가 이렇게 약해 빠져서 아들 속상하게 한다 싶더군요. 제가 아픈 게 단순히 감기 몸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들도 아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싫다는 말을 계속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고집불통 표정만 지을 뿐 대답을 않더라고요. 링거를 다 맞고 집으로 와서도 몸이 쉬 회복되지 않았어요. 출산했을 때도 바로 걸어 다녔는데 나이가 들긴 들었다 싶었어요. 며칠을 골골대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그 주말에 시어머님 생신이 있었어요. 매년 집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나가서 하자고 하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냉전 중이었잖아요. 게다가 단체 톡방에 집에서 하자면서 몰아가길래 별소리 안 하고 집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싫었지만 이번에도 참고 하자 싶어 며칠에 걸쳐 장을 봤어요. 생신 당일 시누이 셋에 각자 가족들까지 이른 아침부터 다들 모였어요. 시매부들 3명과 아이들 제외하고 다 여자였지만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다들 시어머님 생신 선물로 장만한 것들을 풀어서 구경하느라 거실은 시끌벅적했죠. 시모도 그저 좋아서 주방 쪽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음식을은 언제 다 하냐 한숨이 나왔지만 정신 차리고 서두르자 아들이 곁에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할 줄도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재료들 껍질이나 가주는 게 다였죠.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수월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이 거기서 뭐하냐? 남자가 부엌에 가 있는 거 아니야? 이리 오너라.
그래 용아, 네가 뭐 할지 안다고. 엄마한테 하니까 너는 이리 와. 아니에요, 엄마 도와줄래요. 진석이 또 말 안 듣지? 이리 오라니까. 아들이 싫다는데도 시누이들이 와서는 아들을 데려갔어요. 주방이 난장판인 걸 뻔히 알면서도 도와줄 생각 없이 다시 시모 곁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저도 머리를 써서 메인 요리들 다 주문해서 배달시켰지만 그래도 입이 여러 개잖아요. 밥그릇이며 국그릇이며 숟가락 젓가락만 해도 많은데 일일이 다 손이 가야 하니 바빴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혼자 다 준비했어요. 드디어 상이 다 차려지고 남편도 집에 왔어요. 자식들은 어머님 생신 축하드린다며 하하호 웃으며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겨우 저도 자리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시고 밥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남편이 대뜸 짜증을 냈어요. 아유, 소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고기 사다 데서 산 거 맞아? 거기서 산 거 맞는데. 왜요? 많이 즐겨요? 아, 어금니 치료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겨서 어떻게 먹어? 아이 참네. 그럼 고기 빼고 먹어요. 힘들게 요리했는데 대뜸 짜증내는 게 기분 나빴지만 식사 자리에 어색해질까봐 남편을 달랬어요. 남편 국그릇에 든 소고기를 빼서 내 그릇에 옮겼는데 그러면서 몇 개 입에 넣었죠. 그런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지금 뭐하냐? 네? 왜요 어머님? 너 지금 애비 고기 못 먹게 하려고 네가 다 빼먹는 거냐? 네? 아, 그게 아니라. 철썩. 시모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눈앞에 번개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왼쪽 얼굴이 얼얼했죠. 몸이 튕기면서 국그릇이 제 바지에 쏟아졌고 다리가 뜨거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더러 계속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죠. 뭐라 항의할 새도 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니 갑자기 시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쳐다봤더니 아들이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있더라고요. 할매 미친년이야? 우리 엄마 왜 때려? 왜 때려? 야, 너 할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 손 안 놔? 우리 엄마 왜 때려? 할매가 뭔데 때리냐고? 너 이 자식 그 손 안 놔? 아유 내 머리, 내 머리 다 뽑힌다. 순식간에 거실은 난장판이 됐어요. 시누이들은 어머님과 아들을 떼놓으려고 했고 아들은 기를 쓰며 할머니 머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일어나서는 아들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더군요. 철썩. 12살밖에 안 된 아들은 그 힘에 몸이 날아가 처박혔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눈이 돌아버렸어요. 미역국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남편에게 달려가 얼굴에 싸대기를 날렸어요. 철썩. 신우들과 자식들이 소리 지르고 시매부들이 말리고 전쟁통처럼 집안이 난리가 났죠. 남편은 저를 보면서 놀라서 미동도 못하고 있었고요. 네가 뭔데 내 아들 때려? 어? 네가 뭔데? 당신 미쳤어? 용이가 지 할머니 머리채 잡는 거 못 봤어? 그래서 네 엄마가 나 먼저 때렸잖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어? 생일이라고 인간들 다 몰려서 나 혼자 밥 차리고 다 했어. 근데 네 엄마가 나 때렸잖아. 그동안 밥 해주고 고맙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때렸잖아. 너 터진 입이라고 막말하지?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드려요, 네?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신우들이 뭐라고 해댔지만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아들의 퉁퉁 부은 얼굴만 눈에 들어왔어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감히 내 아들 얼굴에 손찌검을 해? 저는 남편이란 인간 얼굴에 한 번 더 온 힘을 실어서 때렸어요. 철썩. 야, 너랑 나 이걸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네 엄마랑 어디 행복하게 살아봐. 나는 내 아들이랑 살 테니까. 너 이러고 어디 간다는 거야? 너 같으면 이 집구석에 있고 싶겠냐? 법원에서 보자. 저는 아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어요. 아, 나오기 전에 분이 안 풀려서 내가 차린 생신상을 엎어버리고 나왔죠. 와장창 그렇게 지는 소리와 또 신우들의 비명소리 아주 듣기가 좋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드디어 체중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친정에 나와서
부모님께 있었던 일들 모두 말씀드렸어요. 얘기하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엄마도 덩달아 같이 울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당장 그 인간 찾아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친정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다 싶은지 남편이 내 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편은 친정 식구들이었어요. 내 엄마 아버지 말이에요. 피를 나는 식구가 정말 내 편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혼하려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어요. 아이를 그 인간에게 주기 싫어서 양육권을 받아낼 방법을 모색해야 했죠. 당장 제가 경제력이 없으니 불안했어요. 내가 유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 회사 여직원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가게 초창기 때 일손이 모자라 저도 사무실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하면서 친해진 사이라 서로 가까웠어요. 개인 연락처도 알고 있었고요. 웬일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네, 사모님. 잘 지내셨죠? 사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인데? 왜? 전화상으로 이런 말 죄송하지만 사장님 바람나신 거 알고 계세요? 뭐? 누가 뭐래? 거래처에 여시 같은 직원이 하나 있는데 사장에게 꼬리치고 하더니 결국 사장님이 넘어갔나 봐요. 사모님께는 지방 출장한다고 하셨죠. 그거 다 그 여자를 외박하신 거예요. 이미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말에 눈이 뒤집힐 것 같더군요. 그 인간 나한테 지 엄마 맡겨놓고 밖으로는 딴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저는 그 여직원에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열은 받았지만 차라리 잘됐다 싶었어요. 이걸 이용하면 양육권 받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이혼소송 준비 중에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상대도 안 했죠. 여직원의 도움을 받아 불륜 현장을 잡아 증거도 모아서 소송을 걸었어요. 증거가 있으니 발뺌도 못하고 그 인간은 저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양육권도 받았고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했죠. 인테리어 회사 초창기 설립 때 제 돈이 들어간 게 인정되어 회사 지분까지 분할받게 되어서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됐어요. 완벽하게 저희 승리였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시모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제가 돌변할 줄 모르셨는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셨다더군요.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치매도 아니고 멀쩡한 정신으로 저한테 그러셨으니 심보가 얼마나 못됐어요. 그때 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불끈불끈 화가 나요. 시모가 쓰러지자 딸들이 죄다 모른 척을 했대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자존심에 병원 생활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딸들이 안 모시겠다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 생활 하시겠죠. 남편이었던 그 인간은 제 몫의 자금을 빼면서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대요. 자금 융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으니까 힘이 들겠죠. 이혼까지 하고 이제 남남인데 저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단칼에 거절했어요. 있을 때 잘하지. 다시는 그 인간이랑 엮이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네요. 아들은 제가 이혼을 하고 오히려 안정이 됐어요. 제가 여유롭고 편한 모습을 보이니 아들도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이혼 전엔 학교에서 말썽도 피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학생 본업에 충실하고 있어요. 과학고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 기특해요. 저는 얼마 전에 꽃집을 다시 오픈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꽃장사로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다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기억을 되살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걸로 제2의 전성기를 다시 누려볼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신우들과 전 남편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하겠죠. 저 때문에 폐가 망신했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 권리를 다시 찾은 것뿐 그들에게 해코하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때는 저도 많이 참아줬고요. 그걸 그 인간들이 알아야 할 텐데 남 탓하기 바쁜 인종들이니 하려나 모르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죠 뭐. 제법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해가 다시 길어지네요. 봄맞이 다들 잘 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